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2월 17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정치는 편곡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올 봄에 4, 5월에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리려고 해요. 예. 자,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언론 영역에서 금기어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트럼프 시절부터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있어 왔던 단어고, 바이든 들었어도 매년 가능성이 제기되고 숲으로 건너가고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해 그의 선거를 11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방북을 결정했지요. 자, 푸틴까지 북미 종전선언에 나섰다. 뭔가가 한 군데 모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계속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예. 가능성은 높다. 자, 금기시되어서 일부러 도외시되고 있는 그 단어가 엄연히 살아서 우리 주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어느 순간에 현실로 나타날지 모른다.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한껏 높아진 금년이다.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 놓고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갑작스럽게 생긴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한국전쟁, 기습남침, 난 몰랐다. 과연 아무도 몰랐을까요? 남침하려는 것을. 수십만의 군대가 몇 년간 준비해서 조직하고 행동을 옮기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몰랐을 따름이죠. 예. 우리 해방이 될 때, 일본이 해방할 때도 우리는 그 소식이 라디오로 전해질 때까지 몰랐어요. 정말 세상에 몰랐을까요? 아니죠. 전세가 기운 지는 오래됐지요. 단지 우리한테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IMF가 왜 왔습니까? 그걸 몰랐겠습니까? 전문가들이? 2007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 다 뭐냐? 우리가 그 사안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못했다라는 거고, 항상 후수를 두고 어떤 큰 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해내는 게 아니고, 예. 한반도에 닥치는 이런 일, 모든 국민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닥쳤을 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북미 종전선언은 북미 간의 문제가 단순히 아니다. 예, 이것은 이제는 세계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의 어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관계에 부속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엄청난 게임이거든요. 그 장이 한반도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강력한 힘들이 모이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봐지는 것이죠. 예. 자, 이거는 최근에 푸틴의 인터뷰 제가 소개가 드렸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생각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기성의 정치인들, 기성의 패권국들한테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죠. 예.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들은 다 똑같이 보도했어요. 빨리 지나가라. 이게 중요한 일 아니다. 내용을 심지어 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언론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욕할 게 아니더라. 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개인들이 이 인터뷰에 대해서 리액션, 보통 리액션은 뭐 음악이나 뭐 무용 이런 거에 많이 따르는데 이게 리액션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푸틴이 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평양에 집 올 거니까 좀 있다가 그리고 미국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불익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국을 약간 밀어낼 정도가 됐어요. 그 탄력을 받아서 북한을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인물인, 지금 바이든보다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예, 앞으로는 더 그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가 한 말을 제대로 챙겨보지도 않고 단지 푸틴이 북한에 온다는 사실, 뭔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들한테는.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믿어주세요, 저렇게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을 올리는 주체들을 보면은 투자 관련 이런 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의 돈이 잘못된 정보라기보다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등잔 바로 밑에 찾아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제한된 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큰 돈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상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정도의 인지력만 가지고도, 논리력만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안 해주고 있는 게 현재 세상이지요. 예. 자, 볼까요?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로이터 보도가 있었고, 자, 이게 이제 뭐 당연히 작년에 만났을 때 하기로 했고, 그 외교장관이 북한을 작년에 다녀갔고, 금년 초에는 북한 외교부 장관이 저기 모스크바를 다녀갔죠. 그래서 이건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번 봄에 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푸틴의 선거 끝난 후에. 예. 자, 푸틴의 선거가 3월 15일에서 3월 17일 사이에 있어요. 저거는 끝나고 올 가능성이 많다. 그죠? 여름은 여행을 하기 좋은 날씨는 아니에요.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봄 아니면 가을인데 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히 빡빡하게 지금 진행하는 걸 봐서 양쪽의 외교장관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봄이 단지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게 다른 것의 씨앗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제가 봐서 푸틴은 이게 마지막 대통령 임기가 될 것 같아요. 임기 6년이거든요. 현재 71세예요. 자, 이번에 그가 이 6년 동안 러시아가 향후 회복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라시아 대륙을 소통시키는 거, 유럽과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고, 육상으로. 또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반도 통일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줌으로써 전체 경제를 부흥시킨다. 그게 푸틴이 바이든에 던지는 메시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전쟁 계속 해봤지만 결국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선거에 이기고 싶잖아. 이 카드를 한번 생각해봐.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일목요연해요. 사람이 하는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바이든도 최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죠. 예, 선거전 유리하지 않으니까 불리하죠. 예, 이제는 하늘이 상말하면 되는 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서도 푸틴의 이야기도 채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기회를 일부러 박차고서도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이런 이야기, 이제 한국 온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푸틴이 평양 온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이 제목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푸틴은 어쩌다가 북한의 왕따 국가 전략 탓, 이렇게 돼 있죠. 시진핑에 굴욕당한 푸틴, 절박감에 북한과 회담. 이것은 기본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엄청 밀리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의 경제도 되게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김정은한테 때까지 와서 뭐 포탄 팔아달라, 미사일 팔아달라, 이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시간 내서 이 영상의 이 부분까지 와서 읽으시는 분들은 설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유리하다, 러시아를 압도하고 있다, 러시아에 푸틴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단지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바이든한테는 큰 압박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고, 또 이거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푸틴이 지금 평양을 온다는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내부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전반적으로는 부담스러워 보여요. 왜냐? 북한의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식이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 이거 뒤트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국내외로. 위에 거 볼까요? 자, 푸틴은 대한민국과 손잡고 싶어 미칠 지경, 결국 김정은은 팽당한다. 이것은 되게 아전인수격인 그런 해석이라고 봅니다. 예, 푸틴의 생각을 전혀 쫓지 않았던 사람이 하는 말이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들의 위험한 만남,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은, 이런 거 몇 가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몇 가지 자료만 보면은, 덧붙여 최근에 푸틴의 긴 인터뷰를 보면은, 푸틴은 지금 미국과 화해에 우크라이나전을 끝낼 가능성이 높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게 미국이 체면을 차리면서 그 패전에서 물러나는 방식은 바이든의 선택이다, 그것까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에요. 한반도. 여기서 멋지게 팡파레를 받으면서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평화로서 미국의 패권적인 색채가 바뀔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라. 푸틴한테서 박수 쳐주겠다, 그늘 속에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데 대한 메시지를 전혀 캐치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다 설명이 안 돼요. 부분적으로 설명될 뿐이죠. 이래놓고 여기 보면 뭐 투자 회사도 있고 그렇죠. 뭐 투자 회사인지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기사들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코끼리가 나오겠죠. 예. 자, 밑에 미국의 이제 입장도 상당히 재밌죠. 미국 왕따, 북한의 무기 구걸, 푸틴의 실패 증명. 요게 저 위에 달란트 투자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예. 푸틴이 지금 공경에 처했다. 이 악나라 악마를 우리가 제압을 했다. 위험하지만 우리가 제압했다. 여기서 조금만 풀어놓으면은 나토를 다 치고 들어올 것이다. 푸틴이 분명히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미쳤냐 그러게. 예.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러시아인이다. 즉 지금 점령한 지역은 그들이 가질 것이다. 그래서 진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확실히 해두자. 이 정도 이야기했죠. 왕따가 됐다. 이런 미국이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푸틴의 실패를 증명했다. 그런 류에 따라서 한국의 기사들이 판짜기가 되는 겁니다. 네, 볼까요? 자, 이런 것을 핑계를 대고 있죠. 주한 러시아 대사하고 한 달쯤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국 간 직항 항로를 복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이지만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던 현대자동차, LG 이런 곳이 지금 이 긴장 관계 속에서도 러시아를 버리지 않고 거기 버티고 있구나. 예, 이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IMF 맞고 그 전에 어려울 때도 우리 업체들이 거기서 기반을 잡은 이유가 일본 업체나 유럽 업체들이 다 떠날 때 우리가 그 버티고 앉아서 러시아 시장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졌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는 기업들이 한 역할이 크고 정부도 그런 판단을 도와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국정원 같은 데서 아니야 러시아 곧 망할 거야 나오세요. 이러면 나갔겠죠. 네. 자,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바지가랑이를 잡는다? 그래서 북한에 오는 것은 한국하고 지금 이야기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와서 비비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개선이 되면 금방 북한을 박차고 우리한테 올 것이다. 자, 이런 것은 남북의 고착이 영원할 것이다. 예, 우리는 역사 이래로 북한과 땅이 나눠진 이래로 철천지 원수였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발언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푸틴의 생각은 당신들이 붙어야지 러시아 경제가 소통이 되고 전 세계 경제에 힘이 생기면 미국도 끌려 들어온다. 네, 대체 생산 시설이 생겨야 된다. 1, 2년 만에 베트남 몇 개짜리가 생긴다. 그게 미국인들의 갈 데 없는 돈이 몰릴 수 있다. 중국에 괜히 연모의 표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 돈 많은, 미국에 돈 많은 기업가들이 빌 게이츠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그냥 오면 된다. 동시에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금 불안정해진 중국을 더 고립시켜서 목을 조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일본의 반대, 아베를 제압해놨기 때문에 기시다는 끌려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 윤석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데는. 남북이 소통이 되는 게 푸틴이 원하는 거고 그 소통의 방식은 뭐냐? 북미 종전선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 핵무장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왜? 남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미 종전선언의 전제가 성립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틀어막을 것이다. 지금 어디 보면 핵무장 이야기 자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바람을 잡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허락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시도한다면은 정권의 운명이 어찌 될지 나는 보장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필요를. 예.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죠. 한줌. 그 지지 세력들이 지금 이 바가지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 여기저기 뿌리 박혀서 빨대를 꽂던 세력들이 지금은 바가지에 아주 처리하게 이렇게 딱 모여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윤석열 정부가 하는 마중물로서의 멋진 역할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높이 평가될 거예요. 즉 우리 속에 고여 있었던 우리 힘으로 스스로를 결정하지 못했던 그 대가, 해방, 한국전쟁, 그 이후의 과정들, 자본주의 세계에 편입이 돼서 우리 열심히 살아왔죠. 이겨냈죠. 그리고 우리 문화적 DNA를 지금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역사 이래 진짜 오랜만에 몇천 년 만에. 예. 자, 그들이 물러갈 때가 됐어요. 예. 중요한 길목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포진해서 빨대를 꽂고 빨아오던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서
한 군데 딱 모여 있으면서 본인들의 모습을 다 노출했어요. 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이해관계를 막으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갑진년인 금년해가 푸틴이 방북도 하고 남한에서는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세력들이. 이게 지금 혼돈의 움직임이 꿈틀꿈틀한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제가 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푸틴의 러시아가 얼마나 망가졌느냐 이걸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보도 전혀 없습니다. 예. 아마 몇십몇 년 같았으면 전 세계에 아무 보도가 없었겠죠.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엄연히 다 있잖아요. 찾으면 있어요. 예. 지금 장님 코끼리 만지도 안 해도 돼요. 눈 탁 뜨고 보면 다 보여요. 자, 푸틴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 보십시오. 예. 자, 이게 조회수 많은 걸로 그냥 검색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위에 거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유럽 전쟁을 거치면서 오히려 유럽 제1의 경제가 됐다. 저거는 이제 GDP가 구매력 기준으로 물가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게 더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독일을 누르고 1등이에요 지금. 경제가 성장했어요. 예. 이게 그러면은 푸틴이 흔들리는 겁니까? 러시아가 흔들리는 겁니까? 전쟁을 지고 있는 겁니까? 포탄도 생산 못 해가지고 북한까지 포탄 얻으러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의 모든 그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그 후손들이 그들의 포탄 생산을 지난 수십 년간의 평화 무드에 젖어서 포탄을 갑자기 생산하려니까 우크라이나에 소용되는 것을 공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와서 사가지고 가고 빌려가지고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푸틴은 러시아를 돌려서 그걸 자기들이 다 해내고 있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빚을 지고 있으면서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돈이 남는다. 그래서 북한을 도와줄 여력도 생겼다. 예전에는 미국과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을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거기에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기초적인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 해줄 수 있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북한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겠다. 단기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자체가 메시지예요. 메시지. 예. 너 정말 눈치 없구나, 바이든. 내가 이것까지 해줄게. 이런 판이에요. 자, 밑에 DW, 독일 공영방송하는 이야기 보시죠. 예, 이것도 7개월 전에 나온 거고, 뭐, 조회수가 240만 가까이 되죠? 왜 EU의 금수조치 무역 제재가 실패했느냐? 즉, 러시아 경제가 올라가고 독일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 밑에는 인도 거예요. 예. 러시아의 경제가 G7 국가들을 다 제쳤다. 예. 자, 이런데 실패한 푸틴이 실패한 러시아입니까? 결국 공공하게 된 러시아가 북한을 찝쩍거리다가 결국에는 돈 많은 남한으로 넘어올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통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예, 푸틴은 훨씬 큰 그림을 보고 있어요. 예, 그 와중에 아까 러시아 대사의 말이 그게 들어간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의 언급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런 사전 정보를 가지고 이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이런 유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대부분 다 구독 보여주지 말라고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검색을 해봤어요. 자, 10일 전, 6일 전, 13일 전, 뭐 더 찾으면 많습니다. 1일 전, 2일 전까지 다 했어요. 모든 방송에서 다 나옵니다. 보시죠. 대부분 북한 경제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정권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풍기는 거예요. 예, 김정은도 못 막는 북한 근황은 돈이 없다. 뭐 장마당 이런 데가 지금 암시장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은 누가 권력을 잡을까? 예, 김정은 체제 무너뜨리는 방법, 하루아침에 통일될 확률이 더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북한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남한은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주워 먹으면 된다. 그때 까불면 우리 군사력으로 눌러주고 핵무기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털어막아 놓으면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으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도와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 다리가 어떻게 꼬이는 겁니까? 그럼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보면은 아무 전략이 없다. 특히 북한 기사를 다루는 부분에서는 우리 정책적 국정원이나 이런 관계기관을 통해서 설정이 많이 된다고 봐요. 왜? 정보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기자들이 뭘 쓸 수 있는 계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제를 하면은 그 전략이 중국 남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푸틴이 북한 오는 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을 한번 막아보자 일단. 그래서 북한을 욕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즉 대안이 없다. 네. 그런 거고 같이 바보 되는 거죠. 전 국민까지. 자, 푸틴이 과거 그러면은 북한과의 협력 관계 요번 방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협의는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그죠?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표면에 나타나는 게 며칠 전부터 보니까 러시아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도움 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프라, 군사 문제까지 간다. 자, 러시아 입장 한번 들어볼게요. 푸틴이 방북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발표 형식으로 쫙 나타나겠죠. 다 이야기 한 부분이 다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에. 자, 예전에 소개드렸던 겁니다만 한번 볼게요. 또 새로운 맛이죠. 자, 이거는 이제 푸틴이 북한 간다는 이야기 나오고 그 크레물린 궁에 대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가까운 이웃이고 이 핵심은 뭐냐? 바깥에서 뭐라고 하든 러시아와 북한의 이득이 되는 관계를 구축할 것.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밖에서 뭐라고 하든 이게 핵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서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것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전방위적 협력, 벌써 지금 관광부터 시작했어요. 민간 부분에 지금 양쪽의 수장이 합의문을 내기 전에 군사 기술 협력과 안보관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핵심적인 단어예요. 여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애매한 번역이라 원문을 적었습니다. Exchange of views on security. 나라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게 동의한다. 안보관에 동의한다. 즉 이것은 향후 북한이 생존 방향에 대해서 푸틴의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동일하다. 즉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위해서 해놓는다. 자, 푸틴의 경제력이 러시아의 경제력이 늘 도와줄 정도가 된다. 전방위적 협력, 군사기술 협력이고 제3자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유엔의 북한 제재의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나 그 제재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무시하겠다는 거죠. 자, 이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패권주의를 욕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택하는 방법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진짜 규칙대로 하자. 미국은 규칙대로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이해관계에만 맞게 그것을 규칙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 스탠다드를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국제적인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러시아가 자 유엔의 제재가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방해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발언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를 다 욕을 하더라도 뭔가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베가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을 가지고 난을 벌였을 때도 침공을 했을 때도 그 목적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될 제재 항목을 수출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것을 우리는 난 신경 안 쓰고 한다. 이거는 그 정도로 러시아가 이게 그런 배팅을 하는 이득이 크고 푸틴은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느꼈지만 엄청나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냥 대충 기분대로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가 북한에 이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세상의 흐름이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을 강력히 막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어요. 즉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에 순응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순응하는 방향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살짝의 무리수를 두겠는데 그 무리수는 조만간 세상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즉 미국의 호응을 받을 것이다. 왜?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니까. 이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북미 종전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 준비를 내가 이만큼이나 해줄게. 바이든의 11월 선거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아니면 트럼프라도 둘 다 북미 종전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던 부분이고 미국 경제인들도 다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중국을 고립시킨다는 측면에서 대만만 가지고 끌떡끌떡 될 게 아니고 한반도가 소통이 되면서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대만으로 이어지는 선이 생기면은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포위가 되는 거죠. 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양쪽 첩보기관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정원 정도에서는 이 흐름을 읽어줘야 돼요. 저렇게 러시아가 무리수를 두나? 러시아가 북한에 뭘 먹을 게 있다고? 먹을 거 하나도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무슨 북한이 큰 생산국도 아니고 북한이 러시아에 도움을 줄 만한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저 모스크바까지 북한에 뭐 노동력을 수출해가지고 뭐 외화벌이를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남북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망이 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중간 거점으로서 이해를 보겠다는 것이고, 덕을 보겠다는 것이고, 연해주를 포함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해놓겠다는 거예요. 푸틴이 러시아를 위해서 그의 마지막 임기에. 그죠? 러시아가 뭐 생산 대국은 아니잖아요. 소비자 기술 대국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 무역의 인프라, 육지, 지상, 유라시아 대륙을 통한 인프라, 그 유럽 나라들이 다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인프라를 우리가 확보해 놓겠다. 그러려면 어디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푸틴의 인터뷰에서 노드스트림은 미국이 폭파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단지 보도를 안 하고 뭉개고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지. 자,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흘러들어가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독일에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이 가고 그걸로 독일이 많은 이득을 취했어요. 그들한테 들어온 걸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문을 남겨먹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제일 믿을 수 있는 독일한테 가장 많은 물량을 줬겠죠. 그거 미국이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동북아에서, 동시베리아에서 새로 개발된 유전의 가스전에서, 뭐 그게 나중에 수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전 세계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루트를 어디로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하면 수십 년, 뭐 수백 년 쓸지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그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변이 정치적으로 동시에 안정이 돼야 돼요. 즉 미국과의 화해가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면 안 돼요. 그게 투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한반도 라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티격태격하면서 우리 한반도가 그 전쟁이 되면은 푸틴이 거기다가 가스관 묻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에 내가 가스관을 깐다는 것은, 이 미국이, 러시아가 미국과 화해를 한다는 것은 한반도가 미국 진영으로 들어가서 지금 불안한 중국을 압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가스관 깔 이유가 없죠. 북한 인프라 투자할 필요 없죠. 그래서 푸틴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소통이 되면은 대륙의 러시아의 이해와 해양의 미국의 이해가 손을 잡고 강력해진다. 얘기가. 한반도가 더 강력해진다. 어차피 그 교두보가 거기고 그 나라 사람들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최소한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감정 싸움에 전투장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뭡니까? 조선 말에 남들의 땅 따먹기 게임장이 된 거잖아요. 한반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한테 믿고 해주고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결정권을 갖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틀을 막으면 끝이니까. 한반도가 완벽하게 안정화돼야 돼요. 그 주변도 다 안정화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러시아의 미래인 이 파이프라인하고 그에 부과된 여러 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푸틴이 직접 북한을 온다는 것은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왜? 할 때 딱 돼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시기를 놓치면 한참 지나간다는 거.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늘만이 알겠죠. 언제 할지는. 그렇게 봤을 때 4월 달은 바이든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다. 왜냐? 선거가 11월 중순인데 이러면은 큰 국제적인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큰 평화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려면.
그러면 국제적인 모임을 하기 좋은 9월 말이나 10월 가게 되면 11월이 선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충분히 못 누려요. 그리고 이거는 아주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연계된 행사들이 몇 달이 걸려도 부족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택을 한다면 바이든이 이 손길을 잡는다. 그러면 푸틴이 방북하는 비슷한 시점에 바이든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4월이나 5월. 예, 지금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던 거거든요. 21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매년 한 번씩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 그 이후로 바이든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그중에 당연히 하나는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교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계속 전쟁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 본인이 원하지 않은 전쟁도 가짜 전쟁 같은 거 생기고 이제는 마지막이죠. 그건 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틱한 전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우리한테는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북미 종전선언이라는 단어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종전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대에 있으니까 상황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죠. 자, 2023년 9월 달이네요. 러시아, 중국, 북한과 삼국 합동 군사훈련 계획 중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언급은 있었지만 이런 것의 실행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지금 군사적 긴장을 절대 고조시키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예, 푸틴은. 예. 자, 여기서 푸틴이 북한과 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북한이 협상이라는 무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협상의 전제죠. 나하고 협상하지 않으면 나랑 싸움해야 되는데 나랑 싸움을 하게 되면 당신도 팔 하나 다리 하나 정도 내놔야 될 거야. 내 목숨을 빼앗으려면. 그 정도 군사력은 돼야 된다. 이미 이제 ICBM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봐지죠. 그런데 그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식으로 뭐 삼각 연대를 형성한다. 한미일 뭐 공조처럼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요. 여론이 안 좋게 형성돼요. 세계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진짜 반복되고 돌다리 우공이산처럼 천천히 조금씩 그러다가 전략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확 승부를 거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평양을 온다는 것은 확 승부를 거는 되게 중요한 시점이 다다랐다. 무르익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물가구로 힘든데 저도 김치 사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비싼지. 북한에서 생산되는 김치를 북한의 김치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바로 넘어오면 얼마나 값이 싸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나 큰일 났다. 나의 모든 기반이 날아가겠구나. 왜? 남북이라는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릇에 딱 모여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등골이 서늘한 갑자기 날라온 청천벽력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뭐 나타난 일이냐? 아닙니다. 이거 오랫동안 준비된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이때 문재인 때죠. 2021년 12월 31일에 새해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때 그 캡처를 해놓은 겁니다. 대화 협력 강조였죠. 되게 온화하게 보냈어요. 근데 이걸 돌이켜보면은 12월 31일이면 뭐냐. 저때 이미 우크라이나에서는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됐을 때고 2개월 정도 지난 2022년 2월에 침공이 벌써 발생하잖아요. 12월 31일 저때는 뭐냐. 양쪽이 다 알았어요. 미국도 알고 러시아도 알고 이건 공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이러지 말고 우리 평화협정안 이런 식으로 하자. 전쟁하지 말고 네가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면 나는 침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협상안을 백악관에다가 보낸 그런 날이기도 해요. 미국이 받지 않았죠. 예. 자, 그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 즉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이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한테 축전을 보냈어요. 카드만 보낸 것도 아니고 동영상을 시간 내서 촬영해서 보냈어요. 이때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고 있었죠. 종전선언을 위해서 트럼프 때부터 해오던 거. 바이든도 받아줬죠.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이미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한 3년 다 돼가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는 이런 보도자료 나왔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건 다가 아니고 그중 일부 전체 원전이 뭐 한
30조, 4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 되는 부대 시설을 우리한테 수의 계약으로 러시아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다바 원전이 러시아가 돈을 다 빌려줘서 러시아의 기술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부대 시설 건설권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예, 좀 전에 축전 보내는 그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관계가 이랬어요.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명박 때 나오는 가스라인, 그 당시 러시아와 기본적으로 협의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스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예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고 여러 라인이 있어요. 이 라인 중에서 어디도 일본은 직접 가는 게 없습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는 직접 파는 라인이 있어요. 유로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거, 뭐 폴란드를 통해서 가는 거, 뭐 터키를 통해서 가는 거.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큰 것은 큰 비중은 독일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부서졌잖아요. 미국이 부셨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메인을 한반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남북이 소통이 돼야 되고 남북이 향후 지리적 군사적으로 안정적이 돼야 돼요. 여기서 지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일단 후보에서 안 돼요.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모르고 지진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외교적으로 이 한국이 전쟁터가 되면 안 되고 안정적이 돼야 돼요. 그럼 한반도는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돼야 돼요. 맞죠? 언제 싸울지 모르고 전쟁 날지 모르고 잡아먹을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파이프라인 돈 엄청 들여서 짓겠습니까? 러시아의 미래를 여기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힘이 실려서 강국이 될 거라는 진짜 지금도 강국이지만 더 강국이 될 거다. 주위에서 아무도 쉽게 못 건드린다. 그 정도 돼야지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 푸틴은 앞으로 러시아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싸울 게 아니고 미국하고 해결을 해줘야 된다. 즉 이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뭐 북미 간의 화해와 협상을 종용하지는 절대 않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금 옛날 문재인이 하던 자리를 푸틴이 들어와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강해진 힘으로.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경제를 더 키우고 전쟁을 이겨내면서 바이든을 구석으로 몰면서 욕을 하지 않고 네가 빛을 봐. 당신이 패권국이잖아. 나는 뒤에서 길만 깔아줄게. 합의하자. 북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런 푸틴의 제스처에 대해서 자,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까지 했죠. 그 두 개는 엮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터뷰 후에 가장 큰 전 세계 외교에 있어서 움직임, 러시아 입장에서 내는 게 저는 북한 방문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 정도 메시지를 줬으면 이건 다 소통됐다고 봐야 돼요. 단지 우리한테 누구도 정리해서 알려주지 않을 것은 모를 따름이죠. 미국 CIA가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자, 푸틴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첩보기관과 미국의 CIA는 뭐 의사소통 라인이 있다고. 자, 이 정도면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유가 이번 봄에.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미국의 반응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뭐 이상한 말들이 난무하지만 그 밑에 것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걸 깜짝이로 오는 거지만 미국의 반응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4월 10일 날 바이든이 국빈 자격으로 기시다를 초청했어요. 미국으로. 근데 4월 10일은 우리 총선하는 날이에요. 총선하는. 그래서 지금 보도된 내용이 뭐냐면 한미일 공조를 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인데 여기서 지금 미국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한국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싫어한다. 네, 둘이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이 둘을 묶어내는 게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한테 큰 책을 잡힌 윤석열이 그냥 무대포로 다 한 거잖아요. 뭐 핵 오염수 배출도 괜찮고 뭐 징용공 보상 문제도 희한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뭐 독도 발언 나오고 국방장관에 그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되게 투박하게 대응하는 거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 그래 어떻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지금 관계 개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일본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베 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한미일 공조를 논하면서 이 두 나라의 수장을 하나만 부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한미일 주제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랑 이야기하면은 일본은 우리를 뭐 소외시키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의 경우도 그렇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핑계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기시다한테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푸틴의 평양 방문이라는 제안을 수용하는 바이든의 어떤 준비 태세가 아닌가. 일단 준비는 다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최종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바이든의 기분에 따라 달렸겠죠. 제가 봐서는. 자, 여기서 이제 윤석열을 안 불렀다. 윤석열을 통보만 하면 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2022년 8.15 때 당대한 구상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때 낸시 펠로시 안 만나고 일주일 동안 미국의 강력한 공세에 시달리다가 결국 항복선언을 한 셈인데 전 세계 이 사람 기자회견 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회견 했고 미국 기자들 질문을 했고 그게 답을 했던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나오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NTP 체제를 존중한다. 즉 우리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반하는 이야기가 벌써 여기저기 스물스물 나오죠. 자, 그게 큰 이슈로 부상될 수 있음을 지금 암시하는 부분이 돼요. 그때 공식으로 약속했어요. 우리는 NPT 체제를 존중하겠다. 핵 비확산 조약이죠. 우리 가입돼 있으니까. 북한은 탈퇴하고 핵을 개발했죠. 자,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여기서 중단이라는 것은 중단 선언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난 중단할 거야. 언제부터 할 거야. 말만 해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저게 뭡니까? 북미 정전선언 지원하겠다. 저기 이 말은 북미 간에 합의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담대한 구상이. 핵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돌변해가지고 미국하고 관계를 잘 이끌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남한을 압박하면 어떡하나?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북미 간의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외교관계의 중심이 저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북한으로. 왜? 미국이 우리를 계속 핵무기를 못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그런 낌새가 보이면 한국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스타일을 봤을 때. 네. 자, 미국은 이걸 통보를 하면 돼요. 바이든 일하는 거 보셨죠? 네. 가스관도 폭파하는 사람이에요. 노드스트림에. 전 유럽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 정도 일을 쉽게 해요. 윤석열한테 이걸 다시 환기시키면서 자네 이거 시행하게 이거 하기로 했고 내가 기시다한테도 말했으니까 따라오게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단 끌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다시 협상을 할 필요도 없어요. 문재인 때 이미 협상한 합의 다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거 다시 사인만 하면 돼요. 훨씬 강력한 상태로. 푸틴이 저쪽 뒤에는 서 있고 있는 거죠. 푸틴하고 이제 의미가 두 배로 더 커진 거예요. 북한만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푸틴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벤트를 엄청나게 크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토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왜? 미국이 러시아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프랑스나 독일이 엄청나게 반기는 일이에요. 유라시아 대륙망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에 숨통이 튀어지니까. 미국의 자본가들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미국의 정치인들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위태위태한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으니까. 북한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투자를 하면 투자만 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천연 자원들이 세계 시장으로 풀리게 돼 있고 많은 투자들이 들어가요. 돈이 돌아요. 지금 돈이 안 돌잖아요. 그겁니다. 자, 그것을 막아서기는 어려울 거예요, 윤석열이. 일단 받아야 될 것이죠.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요 바가지 안에 들어있는 그자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겁이 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그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도 하고 북한의 인프라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의료, 항만, 도로, 전기 포함해서 투자 이런 거에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베트남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중국 바로 옆에. 예.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 관계예요. 중국이 뭐라고 할 바가 아니에요. 북한은 자주국가고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겠다. 전 세계에 박수 치고 거기 중국도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근데 그대로 흘러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 중국한테는 불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치고 나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계제가 없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서로 뭐 강대강의 국민이니까 그렇지만 북한 거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중국이. 러시아의 선수를 뺏긴 거예요. 외교력의 부재죠 지금. 지도력의 부재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네. 자, 이것은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일단 드라마틱한 한 해가 진행이 되고 있다. 4월 달 기시다를 우리 선거날 부르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즉 미국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부분이 있다. 윤석열이 개긴다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건을 봤기 때문에 이게 반대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북한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걸.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 위상이 많이 약해질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